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외과 이성우 교수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그동안 어제까지가 우리 신입생 수시 마감 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학생 여러분 아마 수시 입시 관계로 제가 이 6주, 7주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9일까지 이렇게 들으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1주부터 5주까지 여러분들이 듣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시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때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그 입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19일까지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수업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서 시험을 중간고사는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치도록 제가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의 범위는 물론 1주부터 7주까지 수업을 1학기 수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업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대폭 줄여서 1주부터 한 4주 정도까지 또는 5주까지 앞에서 들었던 여러분 동영상 수업 1주부터 5주까지 시험을 범위로 해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2학기는 후반기 8주 이제 8주 시험이고 9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이렇게 좀 나와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우리나라에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6주부터 한 그 수업 내용을 대면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라인 시험 자료는 여러분 동영상이 아니라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동영상 시험을 치르고 편하게 치른 후에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아마 대면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좀 편하게 시험을 치른 후에 기말고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더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들어드리고자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에게 상생 돕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방문을 쭉 제가 이렇게 산청, 창녕,
창원, 진해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 대학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의미가 어떤 간판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의 과정이다. 그런 어떤 단계인 것이지, 대학이 과거에 제가 다니던 시절처럼 어떤 간파, 어느 대학을 나오면은 출세를 하고 어느 대학을 나오면 출세를 못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시험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원격 강의 시스템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려서 이렇게 답을 적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과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중간고사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2학기 이제 후반기 대면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대면 시험을 치름으로써 여러분에게 성적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주차 강의 내용을 등록하면 여러분이 틀어놓고 이렇게 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주차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강만 하면 되고 시험 범위는 1주부터 5주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겠다. 그런 내용을 드립니다.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기치 못한 또 입시와 겹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19일까지 여러분이 이 동영상만 여러분이 들으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되니까 여러분 틀어놓고 시간을 이렇게 그게 할애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10월 초에 장기간 여러분 휴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0월 9일부터 또 며칠간 이렇게 공휴일이 겹쳤죠. 그래서 그런 기간에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서울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기업체 방문도 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참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그 신입생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과에 들어올 수 있을까? 또 다른 대학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 지금의 사회 현상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스스로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그런데 누군가가 부양을 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개인 사업자. 그럼 이럴 때는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월급 받는 사람이 가장 편하다. 물론 기업 재단에 월급 받는 것도 그만큼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개인 사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또 우리 이제 대학은 어떻느냐.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앞으로 이제 대학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학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에 이번에 수시 1차 어저께 마감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우리 대학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그 세 분하고 저하고 네 분이 정말로 열심히 뭐 학과에 대해서 알렸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호응동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경쟁률 측면에서 가장 1등을 했다. 40명 모집에 여러분 뭐 거의 130명 정도 왔으니까 굉장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느냐. 올 그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제가 그 지역률을 내보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과가 1등했습니다. 거의 70%가 넘는 1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는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소통, 단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취업이나 입학률에서 우리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취업률과 입시에서 가장 1등을 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께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교수님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참 서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지금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2학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올 2020년 졸업자들 그 취업률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취업시켜준 학생들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38명 졸업생에 그 사실은 취업 대상자가 34명입니다. 왜냐하면 편입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7, 8명 빼고는요. 자기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데 편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을 빼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문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서로 소통하면서 올 6월 그러니까 2020년 6월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는 그 이제 금융기관, 뭐 기업체 또는 이제 그 회계법인 뭐 이런 데에 이제 우리 그 사회 맞춤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어제도 그 축협에서 전무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축협에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을 또 취업을 좀 특별히 우리 과에 왜냐 우리 과에서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취업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는 우리 지금 1학년 여러분들도 앞으로 2022년 졸업이 예정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도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좀 가져라. 우리 경남도립남해대학 금융회계사무과에 대한 자긍심. 취업도 잘 되고 입시도 잘 되는 과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 아마 나오게 되면은 우리 금융회계사무과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든 편입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든 준비만 자기 스스로 학과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수님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6주차에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니까 사실은 금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 과목에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지금 요즘 이제 그 뭡니까 그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뭐 여러분 옵티머스 그 펀드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를 한다, 뭐 정치권이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전부 다 금융 관련이다. 펀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이 손실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금융과 관련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와 금융이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을 모르면은 그렇게 잘못된 펀드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원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금융실명제가 뭐냐? 금융실명. 그러니까 금융 뭡니까? 돈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금융이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과 관련된 어떤 무엇을 우리가 금융이라 그래요. 금융. 그죠? 그래서 금융하면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 하면 뭡니까? 돈을 다루는 기관이죠. 돈을 다루는 기관, 금융기관. 그죠? 그럼 금융실명제다 하면 돈을 다루는데 내가 돈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명, 내 이름, 실제 내 이름으로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게 금융실명제라는 거죠. 여기 있죠? 밑에 안 있습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실제 명의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내한테 돈을 1,000만 원 주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름으로 하든지 또는 네가 가져가는데 내 이름으로 통장을 좀 만들어 오라. 그건 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건 실명이 하고 뭡니까? 내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만약에 내 이름으로 하면은 그 돈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명의만 내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의 주인과 돈을 예금하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실명제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이런 금융실명제 법이 생겼어요. 이거 나오죠? 1997년에, 그럼 여러분들이 왜 93년 8월 12이후냐 하면은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이거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문민정부라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이때 제가 뭐 했냐면 93년이니까 창원의 모 은행 종합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전격적으로 자 대통령이 딱 나와서 그렇게 8월 12일 날 나와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금융심리를 통해서 쭉 해오다가 97년에 이 금융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의 명의로 한다 하니까 뭡니까? 돈 주인이 누군지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개똥이가 예금을 10억 했다. 그럼 그 10억은 개똥이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 돈인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거를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밖에 가서 발설을 못하게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97년에 이제 이 93년에 시작한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해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과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1997년에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대체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거래는 1993년 8월 10일에 시작됐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음 기말고사에 이거 내겠습니다. 이건 지금 중간고사에 포함이 안 된다 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금융실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에 됐다. 왜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생겼느냐? 금융 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 거래를 하는 실명 거래가 되니까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돈의 출처라든가 이게 누구 돈이다. 전부 다 안다. 그걸 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비밀 보장법이 밑에 보면 있잖아요. 금융기관 종사자, 즉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뭐 추격에 금융기관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1금융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이라 했죠. 제2금융기관,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 이걸 전부 다 금융기관이라 해요. 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맹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해놓은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내 이것을 알려줘도 됩니다라고 서면상으로 뭐를 적거나 또는 동의를 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맡긴 그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남에게 가서 어디 술자석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자석에서 어떤 사람에게 개똥이가 우리 은행에 돈이 10억 예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발설했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융실명제 위반 법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이 아니 된 경우에도 비밀 보장 대상이 된다. 이걸 여러분 OX 문제로 내가 낼 수 있어요. 실명 확인이 안 된 경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금융기를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여러분 통장을 만들거나 예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생략한 경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 생략이 됐다 하더라도 실명 확인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 예금은 비밀 보장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OX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기말고사. 제가 그랬습니다. 중간고사는 여러분에게 편하게 내가 시험을 낸다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아마 쉽게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면 수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여러분에게 대면 시험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명제법상 정보 제공이 그러면 왜 이제 금융실명제 정보 제공도 못하고 누설도 못하는데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그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요거는 여러분 내가 주관식으로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관식으로 낼 가능성이 첫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맹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통장을 만들거나 예금을 한 이후에 이거는 누군가가 알려달라 하면은 알려줘도 됩니다라고 서면상 글로서 적거나 또는 동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의 동의나 서면상 요구가 없더라도 이런 어떤 강제적인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냐?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걸 아주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었다. 뭐 이게 아마 횡령이나 뭔가 범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람의 통장이나 이 사람의 금융거래를 알아야 되겠다면 검찰에서 뭡니까? 법원에다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위한 영장을 제출 명령을 받거나 영장을 받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제출해서 개똥이 이 사람 통장이나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된다. 그래서 법원이 제출 명령을 하거나 또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거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내부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제 모 은행에 예금을 5천만 원 해놨어요. 5천만 원 해놨는데 제가 그 은행 예를 들어서 A집에 가서 5천만 원 예금을 해놨는데 그 같은 은행이 돼야 됩니다.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내부적으로 사실 상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A은행, B은행, A금융기관, B금융기관 이 말도 있고 또는 A금융기관 내에서 지점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내부적인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금융기관 우리가 앞에 금융기관 상호기관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잘 안 일어납니다. 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경우 이론적으로 다르니까 이론적으로는 상호간도 들어갑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것은 제가 A 금융기관 내에서 내가 B 지점, C 지점에 B 지점에 가서 예금을 1,000만 원 했어. 그런데 A 금융기관 C 지점에 가갖고는 대출을 500만 원 했어. 그러면 내 A 금융기관은 내 다른 지점에는 1,000만 원이 예금이 되어 있고 다른 지점에는 5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또는 같은 지점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같은 지점에서도 내가 1,000만 원 예금하고 500만 원 대출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럴 때 이 내부적이라는 것은 같은 금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금융.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라도 되고 다른 지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대출했는데 이자를 잘 안 내. 그냥 바빠서 안 낸다고 칩시다. 떼먹기 위해서 안 내는 게 아니니까. 바빠서 안 냈을 때 대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 같은 은행이니까 그 사람이 예금이 조회가 돼요. 여러분, 예금은 같은 은행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예금은. 그런데 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가 돼.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이 개통이라는 사람이 대출이 500만 원 있고 또 예금이 1,000만 원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북에서 예금계에 그 사람 1,000만 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라. 그래서 전화를 그게 이제 업무상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제공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상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 금융기관에 내가 1,000만 원, 5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B 금융기관에 내가 1억 예금이 있어. 그러면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사람은 B 금융기관에 이 사람이 예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 다 알 수가 있지만 예금은 그 금융기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금융기관 내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A 금융기관에 대출이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는데 이자를 잘 안 내. 내가 바빠서 못 냈어. 그런데 B 금융기관에 내가 예금이 5천만 원 있어. 그럼 A 금융기관은 B 금융기관에 예금이 5천만 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 A 금융기관이 B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겠죠. 이 개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돈이 1,000만 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이자를 잘 안 내고 연체를 한다. 너 거기에 예금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실명제 법상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냐. 법으로는 금융기관 상호기관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준다. 왜 안 해주느냐. 여러분 A금융권에서 요청하면 B금융에서 알려주면 그 예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기 은행에 손해인데 뭐 하려고 알려줄 겁니까?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려줄 수도. 요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자기들이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실명제법상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 맹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원의 제출 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상호간, 내부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상호간 실질적으로 안 해준다.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하시라요. 이건 반드시 내가 대면 수업 때 주관식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체킹을 잘 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A금융기관에 예금 1,000만 원 했는데 B금융기관에 내가 대출 1,000만 원 했다. 혹시 B금융기관에서 내 돈을 빼가지 않을까? 못 빼갑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탁 받을 때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가면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알 수가 있고 예금은 자기 금융기관만 알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이런 수업을 지금 여러분은 들어서 알지만은 내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 보장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예? 왜 이거는 비밀 보장을 다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 사실은. 그죠? 해줘야 되는데 비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예를 내가 주관식으로 내지 않고 OX 문제나 이렇게 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자 비밀 보장에서 비밀 보장 안 해도 되는 거. 1. 단순한 통계. 단순히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의 실명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어느 금융기관에 대출이 얼마 1,000만 원짜리가 몇 개, 2,000만 원짜리 몇 개 있다. 이런 단순 정보는 그 사람이 이름이 안 나타나니까, 그죠? 단순한 통계 정보는 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다수 거래자 거래로 특징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나 이름이나 계좌번호, 증서 이런 게 삭제된 쭉 그 맹세서 이런 거는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슨 통계 자료를 하거나 또는 누구 거래인지 이게 누구 예금인지를 알 수 없는 지워져 있는 거,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게 지워져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보증. 예를 들어서 이성우가 개똥이 보증을 1,000만 원 썼다. 그 보증 관계는 알려줘도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순수한 보증은 알려줘도 된다. 그 다음에 담보. 이성우가 집을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개똥이가 대출을 우리 은행에 받았다. 왜 이걸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증이나 담보 이런 것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피해를.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그죠?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한 대출 보증이나 담보 내역 등은 우리가 정보나 자료로서 제공해도 된다. 그건 비밀 보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용카드. 이성우가 우리 은행에 신용카드를 2개 발급받았다. 무슨 카드 그 다음에 가맹점 가입했다.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얼마 받았다. 회원이다. 카드 회원이다. 가맹점 매출.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알려줘도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다. 네?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리에 관한 정보. 채무관리에 관한 정보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대출이 이 사람이 연체가 되어 있다. 어쩌다. 지금 현재 잘 내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줘도 된다. 이성우가 우리 은행에 대출을 5,000만 원 1억 받았는데 이자를 잘 낸다? 안 낸다? 또는 누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담보 내역 보정 이런 거 알려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실명 예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융이래. 실명이 아닌 거, 그죠? 실명이 아닌 것은 뭡니까? 실명이 확인이 안 된, 아까는 뭡니까? 요거에 여러분, 실명 확인이 생각된 경우는 비밀보장이지만, 실명으로 아니 된 것은 비밀보장이 아닙니다.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명 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됐다. 이때 이거는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비실명 예금.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밀보장, 여러분 이게 헷갈리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OX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한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